51장. 두 달이 지났다. 이러한 문제로 깊이 생각하는 동안 필립은 이러한 생각에 이르렀다. 진정한 화가라든가 음악가 같은 예술가들에게는 무언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일에 몰두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므로 인생을 예술의 희생물로 삼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신조차 잘 모르는 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힘의 악령과 같은 환영에 속아 인생을 무참하게도 손가락 사이로 헛되이 세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필립으로서는 인생이란 본뜨기보다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지가지의 경험을 찾고 그것이 주는 온갖 감동을 인생의 순간순간으로부터 뜯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어떤 행동을 실행한 다음 모든 것을 그 결과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더욱이 일단 결심한 이상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실행으로 옮기기로 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은 바로 포안의 교수가 나올 차례였으므로 그는 자기가 그림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어떤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참이었다. 언젠가 포안의 교수가 파니 프라이스에게 주었던 그 가혹한 충고는 하루도 잊지 않았다. 참으로 올바른 충고였다고 해도 좋은 것이었다. 파니 프라이스의 일이 그에게는 아무래도 잊히지 않는 것이다. 그녀가 없어지고부터는 아틀리에까지도 이상스럽게 허전한 것 같았고 이따금 그림을 그리는 여자가 문득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거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파니 프라이스가 생각나 섬뜩해졌다. 그녀의 존재는 살았을 때보다는 죽어버리고 난 요즘에 와서 한층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밤에도 가끔 꿈을 꾸고는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가 견디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했다. 필립은 포안의 교수가 학원에 나오는 날이면 언제나 오데사 거리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점심을 먹고 그 식당 앞에 가서 선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거리를 필립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포안의 교수가 머리를 약간 숙인 채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몹시 겁을 먹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가섰다. 저 교수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안의 교수는 그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를 알아보기는 한 것 같았으나 조금도 웃어 보이지는 않았다. 말해보게. 네, 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왔습니다만 솔직히 제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그림 공부를 계속할 만한 소질이 있는지 어떤지 말입니다. 필립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포안의 교수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 자꾸만 끌어갔다. 필립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자네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전 매우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재능이 없다면 깨끗이 단념하고 무엇이든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모른단 말인가? 제 친구들은 모두 자기들이 재능이 있다고 믿지만 그 중에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빈정거리는 듯 하던 포안의 교수 입가에 미소 비슷한 것이 번졌다고 생각한 순간 교수가 물었다. 자네 집은 이 근처인가? 필립은 그의 아틀리에가 있는 곳을 말했다. 포안의 교수는 휙 돌아섰다. 그럼 가세. 자네 그림을 보여주게나. 곧 바로 말씀이십니까? 필립이 소리쳤다. 왜 안 되겠나? 필립으로서는 무엇라고 더 할 말이 없었다. 교수와 나란히 서서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괴로울 정도로 가슴이 뻐근했다. 설마 곧바로 보자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조금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가 있어야 했으므로 그로서는 언제든지 한번 와서 봐달라고 부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선생의 아틀리에로 가져가도 좋을지 정도로 물어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필립은 걱정이 되어서 몸이 들들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포안의 교수가 그림을 보고 보기 힘든 미소를 띠면서 필립의 두 손을 붙잡고서 좋아.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하게. 자네에게는 재능이 있어.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네. 하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게 되면 용기가 새롭게 솟아나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아갈 수만 있다면 도중의 어려움이나 실망, 궁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딴에는 공부도 무척 애쓰며 해왔다. 만약 그 공부가 모조리 헛일이었다면 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그러나 언젠가 파니 프라이스가 그와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놀랐다. 이었고 두 사람은 그의 집에 이르렀다.
필립은 완전히 불안에 쫓기고 있었다. 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주었으면 싶을 정도였다. 역시 진실은 알고 싶지 않다. 집안에 들어서자 관리인이 편지 한 통을 그에게 전해주었다. 흘끗 봉투를 보니 틀림없는 큰아버지의 필적이었다. 포안의 교수는 그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왔다. 필립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포안의 교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이 그의 신경을 초조하게 했다. 교수는 의자에 앉았다. 필립은 아무 말도 없이 살롱에서 낙선한 그림을 선생 앞에 세웠다. 선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뒤이어 그는 루드 첼리스를 모델로 한 두 장의 초상화를, 다음엔 모래에서 그린 풍경화 두 서너 장과 스케치 몇 장을 보였다. 잠시 뒤 필립은 야릇하게 흥분된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겨우 이것뿐입니다만. 포안의 교수는 천천히 담배를 말아서 그것에 불을 붙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넨 몹시 궁색하다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필립은 갑자기 심장 근처에 섬뜩한 것을 느꼈다. 먹고 살기에도 충분치 못합니다. 늘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해야 하는 것만큼 구차한 게 또 없지. 난 돈을 멸시한다는 인간이라면 대단히 경멸할 뿐이네. 그런 녀석은 위선자든가 바보천치든가 둘 가운데 하나겠지. 돈이란 이른바 육감 같은 거야.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오감도 도저히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일세. 적당한 수입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생의 가능성 절반이 웃음 막히고 마는 셈이야. 다만 깨달아야 할 것은 벌어들이는 돈이 1실링이면 절대로 1실링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자네도 들었겠지만 가난이야말로 예술가에겐 최고의 자극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아직 가난의 고통을 진정으로 겪어보지 못한 것이 뻔해.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천박하게 만드는가를 아직 모르고 떠는 수작이지. 가난이란 사람을 한없이 비열하게 만들고 그 날개를 잘라버리고 마치 암처럼 영혼을 마구 파먹어 들어가는 것일세.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니네. 다만 인간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너그럽고 대범하고 도량 넓게 그리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단 말일세. 작가건 화가건 간에 예술에만 기대먹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불쌍한 자들이지. 필립은 내보였던 그림들을 조용히 치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전 별로 가망이 없다고 여기십니다만 포안에는 가볍게 어깨를 움츠렸다. 자네는 손재주는 웬만큼 있네. 꾸준히 노력하면 웬만한 화가가 못될 것도 없겠지. 하기야 자네보다 못한 화가도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그림으로선 재능을 인정하기가 어렵네. 있는 것은 단지 노력과 총명함 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화가 이상이 되기는 힘들 걸세. 필립은 다만 조용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안의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가 문득 마음이라도 변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필립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의견을 듣고 싶다면 말해주겠네. 용기를 내서 다른 일을 해보는 거야. 좀 심한 소리 같지만 이 말만은 해두겠네. 내가 자네만 나이만 했을 때 만약 누군가 내게 이런 충고를 해줬다면 나는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단 말일세. 그리고 틀림없이 그 충고를 따랐을 걸세. 나 훌륭한 선생이다, 그죠? 필립은 어리둥절해서 선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포안에는 입술을 끌어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엄하고 슬픈 듯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이미 때가 늦은 다음에 자신의 평범함을 깨닫는 것은 너무 참혹한 일일세. 안 그런가? 그렇게 되면 기분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지. 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그는 가볍게 웃고 재빠르게 방을 나가버렸다. 필립은 기계적으로 큰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집어들었다. 큰아버지의 필적을 보았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불안했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루이자 큰어머니였고 그 큰어머니는 벌써 석 달 전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병하기 위해 귀국하겠다고 했으나 큰어머니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해왔었다. 필립에게 걸림돌이 될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8월까지 기다리겠으니 그때는 꼭 돌아와서 적어도 2, 3주일은 목사관에서 지내도록 하라고도 씌어 있었다. 만약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그를 만나지 않고 죽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일 터이므로 당연히 연락에 올 것임에 틀림없었다.
만약 큰아버지가 편지를 썼다면 분명 큰어머니가 펜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위독해진 것이다. 그는 편지를 뜯었다. 다음과 같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필립, 보아라. 오늘 아침 일찍 너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너에게 알린다. 급작스럽기는 했으나 임종은 매우 평온했다. 워낙 급하게 당한 일이어서 너를 부를 겨를조차 없었구나. 큰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하직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했으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체 복종함으로써 영원히 안식하신 거다. 고인은 장례 때 너가 참석해 주길 간절히 원했으니 되도록 빨리 귀국하기 바란다. 너도 알다시피 장례를 치를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쁜 형편이니 어서와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 진심으로 부탁한다. 이만 큰아버지 윌리엄 캐리. 52장. 이튿날 필립은 블랙스테이블에 닿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안에서 초상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큰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한편 기묘한 불안도 주었다. 필립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또 40년간 줄곧 큰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를 사랑하며 살뜰히 뒷바라지하던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과연 큰아버지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기약할 수도 없었다. 큰아버지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캄캄한 암흑 속을 헤매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그런 큰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척 두려웠고 그렇다고 무슨 적절한 말로 위로를 해보았자 소용도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큰아버지에게 할 몇 마디 적당한 말을 미리 외워두었다. 그리고는 뒷문을 통해 목사관으로 들어가 곧장 식당에 갔다. 마침 큰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기차가 늦게 도착했구나. 큰아버지는 얼굴을 들었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침통에 있으리라 짐작했던 필립으로서는 큰아버지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이 말이 퍽 놀라웠다. 감정을 억누르고 평온한 얼굴로 큰아버지는 읽고 있던 신문을 그에게 주었다. 블랙스테이블 타임스에 짧기는 하지만 너희 큰어머니에 대해서 잘 쓴 기사가 실렸다. 큰아버지는 말했다. 필립은 기계적으로 읽어보았다. 2층에 올라가서 너희 큰어머니를 만나보겠니? 필립은 고개만 끄덕이고 큰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루이자 큰어머니는 꽃에 줄러 쌓인 채 그다란 침대 한복판에 누워있었다. 기도라도 한마디 올려야 하지 않겠니? 큰아버지는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필립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일 듯해 큰아버지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는 큰어머니의 시들고 작은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는가. 1분쯤 뒤 큰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침대가에 놓인 화환을 가리키며 언제나 교회에서 쓰는 그런 투로 나직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대지주댁에서 보내온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직자로서의 침착하고 평온해 보이는 태도였다. 이제 차 준비가 되었겠구나.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젖혀진 덧문이 왠지 모르게 서글픈 분위기를 더했다. 큰아버지는 생전에 큰어머니가 늘 격식에 맞추어 차를 따르던 식탁 끝에 앉았다. 먹을 것이 제대로 목구멍을 넘어갈 성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큰아버지의 식욕이 보통 때와 다름도 조금도 다름없는 것을 보자 그도 왕성한 식욕으로 차를 마셨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필립은 적당히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내가 목사보를 지내던 시절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큰아버지는 말을 꺼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문상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검정 장갑과 모자에 둘을 검정 빛깔의 비단 조각을 두었단다. 네 큰어머니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었지. 네 큰어머니 말이 상갓집을 12번만 돌면 새 옷 한 벌이 생긴다고 했단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화환을 보내온 사람들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미 24시나 도착해 있었다. 펀 지구의 목사 부인, 롤링슨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32이나 들어왔었지. 그러나 내일도 꽤 많이 들어올 테고 장례 행렬식은 11시에 목사관을 떠나도록 되어 있으니 롤링슨 부인을 이겨내기는 문제가 아닐 게다. 루이자는 생전에 롤링슨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큰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장례식은 내가 직접 맡아야겠다. 네 큰어머니에게 장례는 딴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큰아버지가 두 개째 케이크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왈칵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큰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런 날 아무리 그래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리 애는 케이크 하나는 잘 만들거든. 이젠 이 정도 만드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을 텐데. 메리 애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겠죠? 필립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녀는 필립이 철이든 뒤로 쭉 목사관에서 일해왔다. 필립의 생일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수롭진 않지만 늘 정성어린 선물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만은 정말 좋았다. 집으로 보내야지. 독신녀를 어떻게 두겠니? 큰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40이나 됐잖아요, 큰아버지. 그쯤 됐을 테지. 그런데 요즘은 다소 귀찮게 구는구먼.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려 드니 탈이란 말이야. 이번이 또 꼭 좋은 기회니 그만두게 할 작정이다. 하기야 다시 없을 좋은 기회긴 합니다만. 그가 담배를 꺼내자 큰아버지가 말리며 주의를 주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큰아버지는 조용히 꾸짖었다. 알겠습니다. 아직 큰어머니 유해가 2층에 있는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건 근신하는 태도가 못돼. 케이크는 괜찮고. 장례가 끝난 뒤 은행 지배인이자 교구위원인 조사이어 그레이버즈가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목사관으로 돌아왔다. 덧문을 활짝 열고 필립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집안에 유해를 두고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생전에 그토록 필립에게 친절히 대해주던 큰어머니였지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 2층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무언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필립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필립은 1, 2분 정도 식당에서 조사이어 브레이버즈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당분간 남아있겠지. 이대로 큰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있겠나. 장례에 대한 별다른 예정이 없으니 큰아버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전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아내를 잃은 큰아버지를 위로도 할 겸 그레이버즈는 식사를 하면서 최근에 웨슬리 교파의 교회가 반이나 타버렸다는 화재 이야기를 꺼냈다. 소문엔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그는 가벼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겠죠. 큰아버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복구 기금쯤은 곧 모여요. 비국교파 사람들은 기부를 잘하는 기질들이니까. 홀덴한테서도 화환이 온 모양이던데요. 홀덴은 비국교파 목사로 캐리 씨와는 그들을 위해 순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상 서로가 거리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는 해도 말은 안 하는 사이였다. 하여튼 대단했어. 큰아버지가 말했다. 화환이 41개. 그 중에서 당신 것이 제일 눈에 띄입디다. 필립과 함께 칭찬을 했죠.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레이버즈는 대답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화환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도 컸던 것을 그 자신도 만족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화환이 가장 돋보였다. 두 사람의 화제는 이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로 옮겨갔다. 상점들은 장례식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레이버즈가 호주머니에서 캐리 씨 현 부인 장례로 오늘 1시까지 임시 휴업함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꺼내 보이면서 생색을 냈다. 이게 바로 내 착상이었죠. 모두가 죽은 제 아내를 위해 가게를 닫았다니 고인도 지하에서 흡족해 할 거요. 필립은 저녁 식사를 마쳤다. 메리 앤이 오늘만은 일요일과 다름없이 영계구이와 구스베리 파이를 만들어 주었다. 묘석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레이버즈 씨가 물었다. 아니요. 마음속에 결심을 해두었어요. 장식이 전혀 없는 돌로 만든 십자가로 할까 해요. 집사람이 원래 거추장스러운 것을 싫어했으니까. 그야 십자가가 제일 좋지요. 그리고 묘석에 새길 성구도 생각해 봐야 할걸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주와 더불어 있는 자는 많은 복을 받으리라. 큰아버지의 입이 삐쭉 나왔다. 무엇이든지 혼자서 결정해 버리려는 태도가 어디까지나 비스마르크, 그레이버즈의 별명이랍니다. 비스마르크다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성구가 싫었다. 어딘지 모르게 남편에 대한 비난의 냄새가 풍겼다. 그건 안 돼요. 차라리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두시다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난 평소 그 구절은 좋아하지 않아서. 큰아버지가 달갑지 않게 대답하자 그레이버즈 역시 지지 않고 아내를 잃은 사람에겐 다소 위압적이라 할 만한 투로 대답했다. 남편이 죽은 자기 아내의 묘비에 새길 비문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멈추고 다음은 교구의 사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참다 못해 필립은 정원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벤치에 앉아 벼랑간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4, 5일이 지나 큰아버지는 앞으로 2, 3주일 동안 블랙 스테이블에 머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네, 전 아주 좋습니다. 9월에 파리에 돌아가면 되겠지. 필립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안의 교수의 말을 그 뒤로 여러 차례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별 결론을 얻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보아도 인류 화가는 되기 어려울 테고 그림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기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일 뿐 남들에겐 패배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다. 패배를 입 밖에 내기라 난처한 일이었다. 필립은 고집센 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재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방면을 억지로라도 탐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 말이다. 친구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림 공부를 그만두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갑자기 그에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역시 도브 해협을 건너자 지금까지 그토록 중대하게 여기던 일들이 이상하게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게도 훌륭하고 버리기 어려웠던 생활이 이제는 다만 유치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일과처럼 드나드는 카페, 맛없기로 이름난 식당, 그 밖에 그들이 영위하는 생활 방식들이 순식간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져 견디지 못할 만큼 싫어졌다. 이제는 친구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크론시어의 마구 휘둘러대는 독특한 궤변, 오트 부인의 눈에 보이는 허영, 루드 첼리스의 끈덕진 애착, 로우슨과 클러턴의 보기 흉한 대립, 이런 모든 것이 구역질할 정도로 더럽고 아니꼬웠다. 필립은 편지를 써서 로우슨에게 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일주일 뒤 짐이 도착했다. 캔버스 보따리를 풀고 나자 이제는 냉정히 자신의 작품을 검토해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사실 그대로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큰아버지는 그의 그림을 보고 싶어 했다. 필립이 파리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렇게 완강히 반대했던 그가 이제 와서는 너그럽게 인정해 주려는 태도를 취했다. 큰아버지는 회학과 학생들의 생활에 꽤 관심을 보이며 필립에게 마구 질문을 퍼부었다. 필립이 화가라는 사실을 자랑 삼고 있는 듯 했다. 손님이 올 때면 의뢰 그에게 말을 시켰다. 큰아버지는 필립이 보여준 모델의 대생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필립이 미겔 아주리아의 초상화를 보여주었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그렸니? 마치 모델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 얼굴에 흥미를 느꼈거든요. 앞으로 별달리 할 일도 없는데 어디 날 한번 그려다오. 모델 노릇이 그리 쉽진 않은데요. 괜찮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립은 큰아버지의 허영심이 우스꽝스러웠다. 초상을 그리게 하고 싶은 속내가 너무 뻔했다. 더욱이 무료로 그려주니 구미가 당기는 것도 사실이었다. 며칠이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비쳤다. 처음에는 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느냐고 힐난하듯 했고 언제 그림을 시작하느냐고 독촉하듯 말하더니 나중에는 만나는 모두에게 필립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릴 거라고 수다를 떨었다. 이윽고 충돌의 시기가 닥쳐오고 말았다. 아침을 먹자마자 큰아버지가 말을 건넸다. 오늘 아침부터 슬슬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필립은 읽기 시작한 책을 놓고 의자 등에 기댔다. 전 이제 그림은 안 그리겠어요. 그건 또 왜? 큰아버지는 놀라 물었다. 이류 화가나 될 바에야 깨끗이 단념해버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면 저로선 그 이상의 화가가 될 성 싶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파리에 가기 전에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자신만만했지 않니?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 자신이 마침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고 사실은 나도 기뻐했는데 너에겐 참을성이 모자란 것 같구나. 필립은 이번 결심이 얼마나 영웅적이었나를 알아주지 않는 큰아버지가 못마땅했다. 우물을 팔아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 큰아버지는 계속했다. 필립은 무엇보다 이 격언이 싫었다. 아무런 취할 점이 없어 보였다. 그가 회계사 수수비를 그만둘 때도 큰아버지와의 언쟁 가운데 이 격언이 자주 인용되었다. 큰아버지의 머릿속에도 그 무렵의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난 것 같았다. 너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다. 이젠 자리를 잡을 때도 되지 않았니? 처음엔 회계사가 되겠다더니 집어치우고 다음에는 화가가 되겠다더니 이제 와서 그것까지도 못하겠다. 대체 이래서야.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성격상의 결함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큰아버지는 잠시 잠잠했다. 그러자 필립이 그런 큰아버지의 생각에 맞는 결론을 맺어주었다.
결단성이 없고 무능력하며 의지가 약하다, 그 말씀이시죠. 큰아버지는 얼른 조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놀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립의 얼굴은 어디까지나 진담이었고 번쩍이는 눈동자가 큰아버지의 마음에 몹시 못마땅했다. 좀 더 심각해야 했다. 그러나 이 편에서 먼저 따끔하게 한마디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너희 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겠다. 너도 그만하면 어른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이란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너같이 불행한 신체가 되고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테니까. 요즘 와서 필립은 자기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의 불편한 다리에 관해 의뢰 한마디씩 언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의 누구나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필립에게는 인간 전체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하나의 자기 수양으로 이러한 모욕적 언사를 들을 때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는 훈련은 되어 있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그 감정도 이젠 자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말씀대로 돈 문제는 큰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젠 독립된 인간이고요. 이 말은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네가 그림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한사코 반대했던 사람은 나다. 이제 와서 보면 결국 내 말이 옳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글쎄요. 그건 어찌됐든 전 다른 사람의 올바른 충고로 정당한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점이 더 많으리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 스스로 자기 운명을 시험해 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결정을 내려볼까 합니다만.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필립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리고 있었다. 그저 몇 가지 직업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너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는 게 가장 어울리겠구나? 우연하게도 저도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많은 직업 가운데 그는 의사를 생각해 보았다. 의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인데다가 전에 경험한 사무소 근무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 큰아버지에게 한 말은 이러한 생각들이 우연히 입 밖에 나왔음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결정짓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듯해 그대로 가을에는 아버지가 근무했던 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파리에 있었던 2년 동안은 허송세월을 한 셈이구나. 글쎄요. 저로선 재미있었던 2년간이라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지? 필립은 잠시 멈칫했다. 따져보면 그 대답 속에는 큰아버지를 약간 비꼬는 투가 없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관찰력도 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처럼 단지 나무나 집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하늘을 배경 삼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자체도 하나같이 검은 색깔이 아니라 저마다 독특한 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소리 하는 너 자신은 똑똑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절실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그 태도는 덜 돼 있다. 그 말이다. 53장. 캐리 씨는 읽고 있던 신문을 쥐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필립은 여태껏 큰아버지가 앉아있던 의자로 옮겨 창너머로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렇게 불순한 날씨에도 멀리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파란 밭 일항을 바라보노라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무언가 절실한 아름다움이 풍경 속에는 있었다. 2년, 뜻밖의 2년간의 프랑스 생활이 그의 눈을 고향 전원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한 것이다. 그는 미소를 띠며 큰아버지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사고방식이 가볍고 금방지다는 말은 그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제야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인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시발점이요 나아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찰을 하게 만드는 장애가 되고 만 것이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뿐인 깨끗하고 이타적인 감정이다. 그는 부모 이외의 사람의 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자라온 편이기는 했으나 그러면서도 인내와 관용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그는 자제력을 자랑 삼아 왔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동료들의 비웃음으로 강요당한 결과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를 쌀쌀맞다, 차갑다고들 한다. 어느 틈에 침착한 태도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습성이 몸에 배고 말았다.
지금 와서는 감정을 나타내야 낼 수 없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감정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 자신은 감정에 쉽게 지배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남이 베푸는 하잘것없는 친절에도 잘 감동하여 말을 하다가는 떨리는 자기 목소리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서 굳게 입을 다물고 지낸 일이 많았다. 학창시절에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생활도 용케 참아왔다. 굴욕감이며 웃음거리가 안 되려고 애를 쓰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병적으로 마음을 졸이던 불안감, 이러한 지난 일들이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학교를 갓 나와서 세상과 부딪혔을 때 느낀 고독감이며 거의 다감했던 상상력에 비친 것과 현실의 현격한 차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환멸과 실망, 이러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끝에서 살피며 미소를 머금고 혼자 즐기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 내게 만일 가벼움과 건방짐이 없었더라면 난 벌써 옛날에 목을 매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지. 그는 스스로 위로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는 큰아버지가 파리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던 말에 그가 한 대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다. 큰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이상의 공부를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크론쇼와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쉽게 떠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았던 그의 말 한마디가 왠지 머리에 박혀 불현듯 생각나곤 했다. 이 사람아, 추상적인 도덕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일세. 크론쇼는 말했다. 필립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버렸을 때 마치 그의 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다.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는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대로 영혼의 행복에 대하여 무한한 중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한 책임을 한꺼번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그는 생생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그가 자라나던 과정에서 얻은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을 때 그는 신앙의 일부분인 도덕만은 그대로 남겨두고 만셈이었다. 그래야 이번에는 그것마저 송두리째 없애버리리라 마음먹었다. 다시는 그 어떤 선입관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기 스스로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결정을 내린 이상 모든 미덕과 악덕, 선악에 관한 모든 기성법칙을 파괴해야 했다. 도대체 법칙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부터가 아리송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목마르게 찾던 사실의 하나이기도 했다. 근거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므로 그렇게 보이는데 불과하다. 책도 꽤 읽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교적 도덕의 바탕을 둔 것이고 이미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저자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산상수훈에 따른 윤리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심을 못했던 것이다. 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야만 한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니 시간 낭비일 뿐이다. 안 되는 것이다. 필립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받는 행동은 절대 삼가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살아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 이론이 쓸 때까지 잠정적 법칙을 세우기로 했다.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라. 단 길모퉁이에 순경이 서 있음을 늘 잊지 마라. 이렇게 자기 이제 딱 원칙을 세웠다. 그가 파리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정신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기가 절대적인 자유인이 되었음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철학책들을 대강대강 읽어온 그는 앞으로 몇 개월의 여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기대했다. 닥치는 대로 마구 읽기 시작했다. 어떤 새로운 체계를 접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가벼운 흥분에 떨렸다. 그 모든 곳에서 무언가 행동의 기준이 될 지침을 발견하기를 기대했다. 마치 미지의 나라를 찾아다니는 여행자와 같은 심정이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사람들이 문학책이라도 읽을 때처럼 오직 정서를 따라 읽어갔던 것이다. 자신이 막연하게만 느껴져 오던 일들이 멋진 말로 잘 나타낸 것을 읽을 때에는 뛸 듯이 기뻤다. 그의 마음의 움직임은 구상적이어서 추상적인 영역에 들었을 때면 적잖이 곤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설사 그 논리적 추리를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세계의 주변을 또렷이 굽이쳐르는 사상의 복잡한 내용을 뒤따른다는 것은 형용하기 어려운 환희가 되고도 남았다.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와 마음을 틀어놓고 시원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가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는
탐험가와 같았다. 갑자기 한없이 넓은 고원으로 나온다. 하늘을 찌르던 높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가 하면 끝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목장이 있다. 그럴 때면 영국의 공원으로 되돌아온 듯한 착각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토마스 홉스의 강인한 양식을 즐겼다. 스피노자는 오히려 두려웠다. 이토록 고귀하고 이토록 근접하기 어려운 엄숙한 정신의 접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가 그토록 심취에 맞지 않던 저 로댕의 청동시대를 떠오르게 했다. 다음은 휴음이었다. 이 매력적인 철학자의 회의론에는 묘하게 친근감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아무리 복잡한 사상도 가장 단순하게 율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명쾌하고 활달한 스타일은 얼마나 그를 즐겁게 했는가. 그는 줄곧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 마치 소설이라도 읽듯이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이들 어느 것에도 그가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그는 사람은 날 때부터 플라톤 파든 아리스토텔레스 파든 스토아 파든 에피큐리언 파든 어느 것으로나 결정돼 있기 마련이라는 내용을 읽은 일이 있다. 조지 헨리 루이스의 일생은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얘기하는 데 불과하며 또 이것이야말로 철학자의 사상이 결국 철학자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철학은 대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즉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동한다기보다 오히려 이리저러한 인간이니까 이러저러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리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을 뿐더러 진리 그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철학자이며 과거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이 쌓아올린 복잡한 책에도 결국은 그 저자 자신에게밖에 의미가 없다는 소리였다.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것만 알면 사상체계는 저절로 나오는 법이다. 필립은 먼저 자기가 발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떠올렸다. 첫째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 둘째는 그와 그 자신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셋째는 그와 그 자신과의 관계였다. 그는 정성 들여 연구 계획을 세웠다. 외국 생활이 좋은 이유는 그 나라의 풍속이나 관습을 접하고 밖에서 살펴 그들이 굳게 믿고 행하는 일에는 그렇게 해야 할 필연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확실히 이치처럼 보이는 신념도 외국인들 눈에는 불합리하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독일에서의 1년, 파리에서의 2년은 필립의 사상을 회의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거기에는 선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악도 없었다. 사물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적응할 뿐이었다. 그는 종의 기원이란 책을 읽었다. 거기에는 그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는 마치 탐험가와도 같았다. 이렇게 추리해 나갈 때 일정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단정을 내려놓고 큰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 과연 거기에는 예측했던 지류와 비옥하고 인구 밀도가 조밀한 평야 그리고 그 너머로는 산맥이 놓여 있었다. 위대한 발견 앞에서 왜 이것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나중에야 드는데 설사 그 진리를 인정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법이다. 처음으로 종의 기원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인정할지 모르나 중대한 행동 기준인 감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필립은 이 위대한 책이 출판된 지 한 세대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책을 읽었던 같은 시대 사람들의 전율과 같은 대부분의 감정은 그때의 시대 감정으로 사라져 버렸을 테니 그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는 생존 경쟁이라는 커다란 사실에 감동받으며 이 책이 보여주는 윤리적 법칙이 그가 이미 지닌 것과 모두 같다고 느꼈다. 힘만이 정의라고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장과 보존의 법칙을 지닌 유기체인 사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체가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미덕이라 부르고 그렇지 못한 행위를 악덕이라 부른다. 선이고 악이고 모두가 결국에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죄라는 관념은 적어도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해탈해야 할 성질의 선입관과 같은 것이다. 개인과의 투쟁에서 사회는 세 가지 무기를 들이댄다. 법률, 여론, 양심이 그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술책으로 맞설 수 있다. 이제 법률과 여론은 술책으로 맞설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든
술책만이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유일한 무기다. 죄라는 것은 발견됨으로써 죄가 된다는 통설은 옳은 말이다. 발견 안 되면 죄는 안 되니까.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성 안에 있는 배반자와도 같다. 각 사람의 가슴 속에서 사회를 위해 싸우게 하고 개인 스스로 사회의 희생물이 되게 하고 적의 승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유기체와 자의식을 지닌 개인, 이 양자가 화목하게 손을 잡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전자는 개인을 다만 자체의 목적에 사용할 뿐이고 만일 방해가 되면 유린해버리고 충실하게 봉사하면 훈장이니 연금이니 명예니 하는 따위의 상을 베푸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독립인이 될 때만 강하고 다만 편의상 국가 속을 재치 있게 빠져나갈 뿐이다. 모종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내놓거나 봉사를 하는 일은 있어도 반드시 의무를 느끼진 않는다. 정확히 말해서 상 같은 건 관심도 없고 다만 혼자 있기를 원한다. 즉 혼자 떠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쿠크의 회수권, 쿠크의 회수권은 19세기 중엽 토마스 쿠크가 발행한 국내 국외 여행권이랍니다. 그때도 이런 걸 만들었는가 봐요. 개인이 만들었네요. 쿠크의 회수권을 이용하기는 하나 번잡한 일이 생략된다는 이점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관광단 풍경을 가벼운 경멸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 그러네요. 자유인의 행동에는 악이 없다. 힘만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힘만이 도덕의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법률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것을 뉘우칠 줄은 모른다. 그러나 형벌은 마땅히 받으며 원한은 전혀 품지 않는다. 힘은 사회만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개인에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양심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고 필립은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환성을 올리며 양심의 목덜미를 잡아 가슴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은 변함없이 남아있었다. 왜 이 세계가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채로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다. 틀림없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크론쇼가 전에 이야기한 일이 있는 페르시아 양탄자의 비유를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이런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으로 크론쇼는 다만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해답이 못 된다고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했다.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필립은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해서 9월도 다 지난 마지막 날 그는 1600파운드의 돈과 불편한 다리를 끌고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실천에 옮기고자 불타는 열의를 품은 채 세 번째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 다시금 런던으로 떠났다.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네요.